제1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에서의 전차의 극적인 소개 이후 세계의 강대국들은 미래의 장갑 전투가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기의 덩치 큰 차량들이 적의 전선을 뚫고 나가는 동안 중무장 전차는 관통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리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방어 포지션을 공격하는 보병과 함께 작전을 펼치면서 그들의 두꺼운 장갑으로 보호를 받고 그들의 거대한 화력은 벙커와 다른 장갑 차량을 파괴할 것입니다. 중무장 전차는 전장에서 대란을 일으키는 잠재력이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도래와 함께 독일의 타이거와 펜서 같은 전차는 장갑 전쟁의 연대기에서 거의 전설적인 지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훨씬 우수한 적군의 수에 직면한 독일군은 무거운 전차에 더 많은 신뢰를 두면서 그 효과가 최소한 균형을 맞출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에서 이것은 사실처럼 보였다. 다른 한편 소비에트 연방은 전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무거운 전차에 대해 아군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에트 지도자 조셉 스탈린의 이름을 딴 전차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추종자들 사이에서 스틸맨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의 무거운 전차들 이야기이며 그들이 어떻게 소비에트가 독일의 갑옷 우위를 무력화시키고 패시스트를 최종 패배로 밀어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40년부터 1941년까지의 겨울 전쟁에서 고정된 위치에서 싸우며 결연히 대항한 핀란드 군대와의 싸움에서 소비에터의 KB 전차 경험은 KB-1에서 KB-2 무거운 돌격 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조치였습니다. KB-1은 약 45톤이었고 주포로는 76.2mm 총을 장착하였습니다. KB-2는 KB-1의 터렛을 제거하고 대신 큰 탑을 설치하였고 그 안에는 주로 요새화된 위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지만 대전차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는 152mm 곡사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구성은 차량에 약 7톤을 더해 총 무게를 52톤까지 올렸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M4 셔먼은 KB-2보다 거의 20톤 가볍습니다. KB-1과 KB-2는 클레멘트 보로실로프의 두뇌였습니다. 그는 고위 소련군 장성이자 공산당원으로 스탈린의 대청소를 통해 신뢰를 잃은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가는 동안 그의 이니셜을 달고 있던 중장비 탱크들이 필드 테스트를 시작하였고 핀란드인들은 이들 갑옷 커피들을 멈출 수 있는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핀란드 군대는 종종 행운의 일격을 얻지 못하면 두세 발만 쏜 뒤 철수했는데 이는 탄약 절약을 위해서였다. 소련은 신형 전차에 만족했다. 그러나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젠 보로실로프 자신이 스탈린의 호의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그는 붉은 군대의 초기 실패를 대부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탱크들은 그들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탑 같은 포탑을 가진 KB-2는 매우 중심이 높고 거친 지면에서 불안정했습니다. 비용에 비해 초기의 KB-1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76.2mm 총은 새롭고 더 저렴한 T-34 중형 탱크에 장착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 투자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KB-1 전차의 주포를 업그레이드하는 긴급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티거 탱크가 동부 전선에서 화려하게 대비할 때마다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탱크를 개발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조치로 KB-1, 이보다 큰 터렛과 더 큰 방어력을 갖춘 KB-85 표준으로 수정되었고 이는 선체를 넓혀 85mm 주포를 장착하였습니다. 이런 탱크는 145대가 제조되었고 더 저렴한 T-34가 이제 85mm 총을 장착하게 되면서 더욱 화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있었습니다. 추가 개발을 통해 짧고 긴 총신이 모두 장착되었지만 KB 시리즈는 곧 종료되려고 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서조차도 특정 역할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탱크는 소련 산업과 레드 아미의 공급 체인에 상당한 요구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중형 및 중장비 탱크의 요구사항을 동일한 선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탱크 개발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실상 오늘날의 주전투 탱크 개념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1941 연말 SKB 설계국에서 설계됨 KV-13은 T-34와 KV-1을 생산 라인에서 대체할 탱크를 만들려는 시도였고, KV-1 추적자들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두 프로토타입은 실제 무기로 적합하게 만들기 전에 극복해야 할 기계 문제를 많이 받았고, 따라서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KB-85의 대체용 세명용 터렛을 KB-13의 셰시에 결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둘 중 어느 것보다도 훨씬 만족스러운 차량이었고, 제한적인 생산이 지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탈롭과 레닝라드 시위의 처리로 스탈린의 호의를 더욱 잃게 되자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게 되었고,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치적 랭글링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탈린의 자만심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탱크는 그의 이름을 영문화시킨 바탕으로 조세프 스탈린 또는 IS-1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46톤의 IS-1은 무게가 더 무거운 방어 갑옷뿐만 아니라 보다 진보된 갑옷 적용 덕분에 KB의 전작보다 더 큰 보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동성 감소라는 대가를 치르며 이루어졌습니다. IS-1의 최고 속도는 시속 23마일로 T-34보다 16km 느렸습니다. 이 두 탱크는 향후 전투에서 주로 함께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IS-1은 전작의 오래된 치명적 결함을 물려받았는데, 바로 T-34와 같은 사격 장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에 스탈린 탱크의 사격 장치 강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되었다. KB-85 터렛은 큰 구경 무기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두 가지 타입의 프로토타입이 시험되기로 선택되었다. 하나는 이미 SU-100 탱크 파괴자에 사용되고 있었고, 우수한 방어력 관통 능력을 가진 100mm BS-3포였고, 다른 하나는 신개발된 122mm A-19포였습니다. 결국 A-19E 대전차 및 돌파 역할에 대한 보편적인 무기로서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로 우세했고, 이는 새로운 탱크에게 고등 우선 순위로 여겨졌다. 즉, 단지 무거운 독일 갑옷과의 결투만이 아니라 ES-1의 생산은 1943년 말에 처음 시작되어 67대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더 강력한 IS-2 변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은 이런 병력들이 전선에서 그 존재감을 나타내기 전에 공장으로 되돌아가 재조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탈린 동지는 그의 이름을 딴 무기에 매우 감동받아 이 전차를 가지고 소비에트가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943) 연말에 대량 생산된 IS-2를 기반으로 1944년 2월 첫 중전차 연대가 결성되었다. 이 전차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초기에는 엘리트 가드 부대에 배치되었고, 일반 연대는 5대 전차로 이루어진 4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IS-2는 1944년 4월 우크라이나 타르노폴 인근에서 신설된 제11 경비부대가 독일 저103 중전차대대의 타이거 전차와 첫 교전을 벌였다. 전투 도중에 독일군은 소련군에게 밀려나기 전에 IS-2 한 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로 독일군은 이 전차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지만, 소련군이 오주로부터 루마니아의 투르구 마을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한 달 후에야 이것이 제기하는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적에 대해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이전에는 자신감 넘치던 독일의 타이거 크루들은 소련의 헤비탱크와 사거리 3km에서 치명적인 88mm 총을 사용하여 대응할 때 그들의 포탄이 단순히 IS-2의 무거운 갑옷에 튕겨나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방역은 그들의 탱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극도로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으며, 이로 인해 3대의 IS-2가 제거되었습니다. 적절한 상황과 위치에서는 독일의 88mm 총, 이 IS-2의 방어를 관통할 수 있지만, 독일은 IS-2의 122mm 총과 같은 클래스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대전차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폭발력의 포탄을 적 위치로 던지는 직접 지원 역할에서 정말로 빛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독일인들은 타이거 1와 펜터로 각각 9kg,
14kg의 폭발성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지만 IS-2는 25kg의 포탄을 되돌려 보냈다. IS-2가 다른 차량과 싸우기 위한 전용 고폭 대전차 포탄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둔한 도구조차도 독일군에 의해 여전히 운용되고 있는 이전의 펜저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화력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처참하게 느린 사격 속도였습니다. 포탄과 발사제는 별도로 총에 장전해야 했으며 무거워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숙련된 장전수도 이 일을 완료하는데 20-30초가 걸렸고 적의 장갑차가 다가올 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ASE-2 조종원들은 장전 후 조준한 대상이 대개 파괴되었고 강력한 전면 방어로 많은 공격을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IS-2 조종원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122mm 포탄 재고 부족입니다. 이는 수백만 개의 포탄을 보유한 85mm 총을 장착한 TI-34와는 대조적입니다. 전장에서 늘어나는 IS-2의 수는 독일 장군 하인츠 구데리안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방어 전쟁을 수행하는 위대한 군사 기획자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소비에트 중전차와의 전투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모든 스탈린에 대해 한 팀의 타이거를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타이거가 중간 규모의 탱크들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고려할 때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구데리안의 심정은 판저 부대에게의 지침이라는 독일의 설명서에서 확장되었는데 이는 스탈린 탱크는 선전될 수 있지만 장거리에서 전면 암호에 대한 관통력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써 있습니다. 스탈린 탱크는 가능한 한 플랭크나 후방에서 맞서고 집중된 불에 의해 파괴되어야 합니다. 스탈린 탱크는 어떠한 경우에도 트룹 강도 이하의 타이거들에 의해 맞서서는 안 됩니다. 단독으로 타이거를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파괴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인들은 IS-2가 제공하는 화력과 보호 기능에 크게 감명을 받았지만 새로운 소비에트 탱크의 전장에서의 이동성은 그들이 육체적인 목표물로 만들어져 한번 위치가 파악되면 탱크나 포병의 포탄으로 몹시 공격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느린 총알 발사 속도도 승무원들에게 문제를 악화시켰고 이는 사격과 치명타를 가할 때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탱크 전문가들은 초기 IS-2 연대가 새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바뀔 수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 IS-2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활용하고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 손실되었습니다. 한때 사나웠던 그들의 타이거가 완화된 것 같아 독일에서는 더욱 강력한 후계자의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알려진 이름으로 킹 타이거인 타이거2는 무거운 IS-2마저 뛰어넘는 대략 70톤의 무게를 냅니다. 앞쪽에는 185mm의 경사진 갑옷을 갖추고 있어 그 효과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임자의 88mm 총을 개량한 버전으로 무장했다. 그 프레임 같은 타이거 II는 배치된 모든 전선에서 모든 분류의 탱크를 포식했지만 그것이 소련의 카운터파트와 공유하는 약점은 그 보호와 화력이 이동성의 축소에 대한 비용으로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동부 전선에서 많은 예시들은 단순히 후퇴하는 독일군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소련인들도 그들의 IS-2와 함께 조용히 앉아있지는 않았고 싸움에 참전하면서도 더 고급화된 무기가 이미 개발 중이었습니다. IS-3는 많은 개선된 기능을 도입했고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것의 방구형 터렛과 그것의 뾰족한 코처럼 생긴 전방 선체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추가 무게를 더하지 않고 방어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버전의 개발이 지연되었는데 이 의미는 스탈린이 예언했던 대로 IS-2가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타이거 AI의 도입으로 두 동부 프론트의 헤비급들 사이에 매치업이 더 나은 탱크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전투는 1944년 8월 폴란드의 산도미에르츠 다리머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독일의 저백일 중장갑대대가 소비에트군을 방역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3일에는 71개 독립적인 중형 탱크 연대의 11개 ASE가 600m 미만의 거리에서 14개의 타이거2에 의해 공격받았는데 이 시점에서 88mm 독일포는 IS-2의 두꺼운 갑옷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싸움 결과 타이거 2사대 파괴, 7대 손상되었고 IS-2 대신은 3대 파괴, 3대 손상되었다.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나 전투 결과 중 하나는 확실합니다. 독일군이 소련군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빨간군은 결국은 854대의 IS-I를 배치할 것이지만 독일군은 489대의 타이거 II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45년의 도래와 함께 나치 독일은 이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모든 전투에서 소련은 강력한 IS-2가 지원하는 수백 대의 85mm포 경장갑 TI-34를 호출할 수 있었습니다. 탱크 전투에서 소련군이 우세했고 강력한 공군 지원도 받았다. 한편 붉은 군대가 독일 수비군을 도시와 마을에서 청소하면서 IS-2의 화력 지원 역할이 중요성을 더해갔고 4월 중순에는 베를린에 접근하면서 히틀러의 정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IS-2는 종종 보병을 지원하는 4개 그룹으로 운영되면서 독일 수도를 놓고 치열하고 잔인한 전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122mm 고폭탄은 제3제국 수도의 폐허에 숨어있는 독일군을 진압했습니다. 그 마지막 절망적인 날들에 12살에 불과한 소년들조차 전사한 병사들에게서 벗겨낸 헐렁한 독일군 복장을 입고 도시 방어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갑옷을 입은 거인들이 자신의 위치로 진군하는 모습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의 한 발짝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수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IS-2 탱크는 소련 병사들이 1945년 5월 2일의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리기 전에 라이히스타크 건물을 강타했고 이로써 유럽에서의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IS-3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투에서 살짝 빠졌지만 이는 소련이 1945년 8월 7일 베를린에서의 승리 행진에 탱크를 선보이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연합국들은 초기에 소련의 중무장에 현혹되었지만 전쟁 직후에 몇 년 동안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서방 군대들은 IS-2와 IS-3를 매우 진정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장갑 훈련 설명서는 심지어 스탈린 탱크에 대한 독일의 전시통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절하기도 했으며 그들을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더 새롭고 무거운 탱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의 M210-3과 영국의 챌린저가 있었는데 이 두 탱크 모두 120mm의 총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IS-2와 트루아 모두 최신화되어 여전히 관련성을 유지하고 1960년대까지 장기간 운용되었습니다. 중국은 IS-2를 복제하려 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했고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여러 중동 전쟁에서 사용할 IS-3 개체를 1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형 탱크와 비교했을 때 종이 위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IS-3는 숙련된 이스라엘 탱크 조종사들에게 나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소련 제조의 이 중량 탱크는 사막작전에도 잘 맞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엔지니어들은 IS 시리즈의 후속작 설계에 착수했고 꽤 유망한 몇 가지 디자인과 프로토타입이 IS 지정을 받았습니다. IS-4는 방어력이 더 강화된 IS-2의 향상된 버전이었지만 이동성이 더욱 나빠져서 제한적으로만 생산되었습니다. IS-3의 생산이 이미 시작되었고 전쟁의 종결로 인해 추가 투자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이후 몇 가지 프로토타입과 종이 탱크가 나왔지만 IS-10이 나올 때까지 실제 생산 차량은 없었다. 그런 식이죠. IS-10은 1953년에 서비스에 도입될 준비가 되었지만 그때 스탈린은 이미 사망하여 소비에트 유년에 많은 사람들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거의 1/4분의 1세기 동안 그들을 억압한 폭군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정권은 그의 시대와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보리사로브가 스탈린의 신임을 잃고 그의 중장비 탱크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었던 것처럼 이제 스탈린의 이름도 중장비 탱크에서 삭제되어 IS-10은 단순히 T-10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탈린 탱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번에 뵙겠습니다.